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랜 강민재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 당첨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 몇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죠. 그렇게 힘들게 도전한 끝에 운이 좋게 아니면은 준비를 잘해서 당첨이 되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분양 직원의 상담과 진행 절차의 이야기를 듣긴 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풀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으니 해당 주제에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별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분양 소식은 꾸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당첨된 이후 동호수를 확인해 보니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가점제로 당첨된 분들 중에서 가점 체크를 잘못한 바람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그 청약 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기본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가점을 정확히 체크했으면 합니다. 정말 어렵게 오래 기다린 만큼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죠. 특히 누구나 원했던 아파트였다면,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현장이었다면 더욱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당첨만 되었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내 것이냐? 그건 아니죠. 계약서가 발행되어야 분양권을 획득한 것이고,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당첨 이후에 찾아오는 그 설레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부적격 심사 때문이죠. 이 부적격으로 인해 청약이 취소된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잘못 체크된 가점 계산입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어렵고 부양가족 범위가 헷갈려서 가점을 잘못 계산한 바람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가 되기도 하죠. 또한 복수 청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다른 주택과 같이 복수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만약 이 두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이 또한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년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생기니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가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부적격까지 통과했으면 이제 계약서 발행이 진행되겠죠. 보통 당첨자 발표가 끝나고 서류 접수 및 검수 기간을 거쳐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는 계약서 발행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 발생이에요.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수중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계약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꼭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발행하기 위해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금액의 10%라는 계약금과 만약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용까지 있다면 그 확장 비용의 계약금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계약 시 1,000만 원 입금하면서 계약서 발행이 되고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남은 10%에 대해서 입금하는 순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 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달 이후에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사이에 계약금 10%가 입금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중도금 납치이 진행되니까 별다른 내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직전에 언급한 확장 비용과 옵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발코니 확장 유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강마루 대신 타일로 선택한다거나 유상 옵션인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선택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론은 계약서 발행 시 최소 10%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서와 승인이 남아있는데 자서는 쉽게 말해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그 단계를 말해요. 소득 증빙부터 신용등급을 검토 후 승인이 나게 되면 중도금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만약 중도금 대출이 승인이 안 나 진행이 불가하다면 잔압으로 해야겠죠. 자기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중도금이 진행될 테고
직장이 없더라도 카드 내역이나 지출 관련하여 서류상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중도금 실행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첨이 되었고 발표된 동호수를 보니 마음에 들지가 않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인기가 없어 미달이 되었거나 해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안타깝게도 중도금 대출 조건이 안 되는 경우나 마침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소멸되고 다른 주택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만족하고 오랜 가입 기간 동안 가점까지 높은 통장이라면 정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당첨 이후에 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고 부적격으로 취소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예비 당첨자라고 해서 차순으로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비 당첨된 분들이라면 사전에 분양 홍보관에서 별도로 문자가 발송될 것이고 우편으로도 받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모델하우스에 오라고 말입니다. 그럼 해당 날짜에 맞춰 가게 되면 타임마다 예비 당첨자들을 모아 순서대로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게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예비 당첨자로서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다. 그래도 통장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포기를 하든 계약을 하든 간에요. 그러니 뽑기 하기 전에 당시 남아있는 동호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한 다음 뽑기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만약 제비뽑기를 통해 동호수가 정해졌고 계약할 의사가 있다면 그날 바로 계약서 발행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중도금 대출 자서와 승인 단계를 거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첨 이후의 단계인 계약 전후의 절차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서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 외에도 잔금 단계인 소유권 이전 단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 이후 최소 3년 전후의 기간이 있는 만큼 준비라기보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재정 상황에 맞춰 돈을 모으는 시간이 되겠어요. 중도금 대출이 잔금 시점에 맞춰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 40%에서 최대 60, 70%의 담보대출이 나오는 만큼 남은 실입주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그 주택에 대해 기본적인 개요라든지 주변 호재나 그리고 시세 대비 합리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 신청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레이 강민재 팀장이었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